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올랐고 S&P 500은 2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나스닥은 상승 하루 만에 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 S&P 500과 나스닥 모두 1% 이상 올라서 미 증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연준 관계자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합니다. 자, 물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에 이번 주 중요한 경제지표죠. CPI, PPI 등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모두 이번 주 시장 방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막판 우리 증시 그래도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2,700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동네를 중심으로 재개발 플래카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기대감은 커도 실제 진행은 또 깜깜무소식인 곳도 많다 보니까 입주민분들, 투자자분들 모두 답답하고 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개발 경매 소식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와중에 당국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어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간 상승폭이 가장 큰 한 주를 보내면서 2% 이상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도 1% 이상 올라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 0.32% 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 지난 4월 1일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0.16% 상승한 반면 나스닥만 홀로 0.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된 1년 단기 인플레이션은 3.5%로 직전 월의 3.2%보다 올랐고 장기 5년 기대 인플레는 3.0%에서 3.1%로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를 상회한 만큼 소비자 심리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미시간대 조사는 공신력이 아주 높은 데이터는 아니고 또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결과 이전 자료입니다만 다음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소비자들의 심경 변화 추이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매파적 발언이 줄을 이뤘는데요. 대체로 올해 금리 인하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위해 연준이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지수 중립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물가지표 발표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국채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59% 상승한 반면 AI로 돌파구 마련하고자 하는 애플은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2%대 상승 마감했는데 대만 TSMC가 발표한 4월 매출이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60% 급증했다는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면 메타도 0.16% 상승으로 마감했고 반면 일라이릴리는 1%대 하락. 바이오 기술 회사죠. 노바백스가 내년부터 사노피와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공동 상용화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한 뒤 무려 주가가 99% 급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기업의 대다수는 실적 발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약 79%의 기업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CFRA 리서치의 경우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를 기존 5,250에서 5,610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빅스 지수의 변동성을 다시 따지는 VVIX 지수를 보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즉 시장이 하락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상승세에 올라탈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이번 주는 시장 최대 관심사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거나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순항 중인 5월장 이번 주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지 고꾸라질지 시장 방향성에 집중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수장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 새 판짜기에 나섰습니다. 10조에 우리 돈 88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에 나설 계획인데요. AI 반도체 칩부터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구상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들여다보죠. 손 회장의 AI 혁명 핵심 전략 중 하나는 AI 전용 반도체 개발입니다. 내년 봄 시제품을 제작해 같은 해 가을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회사인 ARM의 전담 사업부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M은 이른바 반 엔비디아 연합의 핵심 카드로 꼽히죠. 이미 엔비디아와 퀄컴 등 주요 칩 개발사의 반도체 회로 설계를 판매하고 있어 팹리스의 팹리스로 불리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AI 칩까지 만들어 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니온 기자의 신문은 소프트뱅크가 이미 대만 TSMC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조 역량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르면 내년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에까지 자체 개발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사우디 국부 펀드와 로봇 합작 회사 설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그래프코어도 눈독 들이고 있고요. 오픈 AI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칩 설계뿐만 아니라 개발과 생산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라는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픈 AI는 구글의 연례 최대 행사 개최 하루 전날 신기술 공개를 예고하면서 정면 승부에 나섰고요. 애플도 사람처럼 대하는 차세대 시리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는 현지 시간 13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확장된 챗 GPT 기능과 더불어 최근 검색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AI 음성 비서를 시연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면서 구글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반격을 예고한 애플은 다음 달 열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차세대 음성 비서 시리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를 탑재해 단순한 답변만 내놓는 수준을 벗어나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까지 발전해 진짜 비서다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한 오픈 AI 측과의 협상도 막바지의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례대로 예고된 대형 이벤트들 눈 크게 뜨고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소식도 살펴보죠. 미국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산과 배터리 주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협력사인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포드의 전기차 위기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 한 해 전기차 손실은 최대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요. 1분기 전기차 한 대당 손실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12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줄이기를 택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는 재고를 안게 됐고요. 더 나아가 리튬과 코발트, 니켈을 비롯한 핵심 배터리 광물 가격에까지 연쇄 타격을 입히면서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소식통은 한전이 영국 당국자들과 앵글시 월파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 초기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주 장관급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앤드루 보위 장관이 이번 주 한전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말했는데요. 다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영국 내 원전 건설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한전의 부지 매입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또 국내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공개하자 코스피도 지난주에 2,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연구 대신 로봇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엔 난도가 높다 보니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 기술인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로봇 기술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삼성은 그간 자율주행 연구로 쌓은 기술력을 로봇 연구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삼성의 R&D 센터인 삼성 리서치가 로봇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의 로봇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삼성전자와 최근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에 나선 적이 있는 에브리봇이 16%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이렌시스가 10%대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이어서 삼익 THK도 10.15% 올랐고 삼성전자 납품업체 아진엑스텍이 5.86%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인 해운주가 해상운임 상승에 힘입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30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약 3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통상 1분기는 해운업 비수기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해상운임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운임이 올라가며 해운업계도 실적 향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MM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이 10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펜오션도 매출이 전년 대비 8%, 영업이익이 10% 넘게 개선됐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운사는 고환율 수혜주로도 꼽히는데요. 고환율, 고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해운주 주가가 금요일장에서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한해운이 13%대 뛰어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HMM이 6.01% 올랐습니다. 이외 펜오션과 흥하해운 모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주와 증권주 등 금융주들도 지난 금요일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죠. 이렇게 윤 대통령이 재차 밸류업을 언급한 만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따라 저PBR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점차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 중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U+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삼성증권, 한화생명, 메리트 금융지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저PBR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7.28% 뛰어 올랐고요. 삼성증권도 4.1%, 하나금융지주가 4.3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각각 3.37%, 3.32%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지난번에 화장품 수출액이 올해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미용기기 수출액도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해 6,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용기기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 홍콩 순인데요. 올해 수출한 91개국 중 24개국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연초 4개월보다 이후 월 평균 수출액이 다소 느는 경향이 있어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미용기기 수출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APR이 6.72%, 하이로닉이 6.41% 상승했고요. 비올이 2%대, 파마리서치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주요 물가 지표가 나오는 만큼 증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항상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시장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패턴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장중에 들쑥날쑥 선물 매수폭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 초반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연고점까지 바라봤다가 선물 매수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수도 밀리면서 플러스권 수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코스피가 0.57% 올라서 2,727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대로 하루 전에 약세장에서 버텨주던 코스닥은 0.7%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1,375억 원, 그리고 기관이 3,554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개인 홀로 4,869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요. 지수가 떨어진 코스닥은 정반대 패턴이었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28억 원 매도 포지션, 기관도 617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만 홀로 987억 원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단기 낙폭 과대로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2거래를 연속 내렸지만 SK하이닉스가 2.57% 크게 올라서 17만 9,900원, 다시 18만 원 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밸류업소의 주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B금융도 상승세가 매서웠죠. 대통령의 밸류업 추진 의지 표명 이후에 금융투자협회가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증권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현대차가 1.9% 올라서 24만 1,500원, 기아가 2.15% 강세로 11만 4,100원이었고 KB금융 3.52% 시세를 내면서 7만 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는 일부 종목만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 역량 집중 소식에 3% 넘는 강세 기록했고요. 알테오젠이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1.5%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반면에 HLB, 리보세라닙의 연이은 치료 효과에도 4.36% 낙폭을 기록했고요. 2차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 3.57% 반락했고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도 2%에서 3%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2원 내려서 1,368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일정 확인하시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공휴일로 하루 휴장을 합니다. 한 주의 가운데인 수요일에 휴장을 하고 이날 밤에 미국의 CPI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휴장 전 시장에는 다소 관망 심리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이벤트들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 화요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AI 이벤트입니다. 화요일에 구글이 여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된 AI 관련 서비스들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EO 서밋을 개최하는데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조주원 LG전자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가해서 AI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요일에 아마존의 AWS 서밋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 AI 관련주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MSCI 분기 리뷰도 발표가 되는데요. 알테오젠과 엔캠,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오늘은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나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지 가늠해 보셔야겠고요. 한편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칠레는 리튬 탐사와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 조사단을 파견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의류 ODM 기업인 노브랜드가 내일까지 공모주 청약에 나서고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도 이어집니다. 목요일에는 리보세라닙 FDA 허가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HLB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홍콩 법원의 중국 비구에 의한 청산 심리도 예정이 돼 있어서 대외적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들까지 보고 마무리하시죠. 우선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SK네트워크스와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사라민이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구리와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비철 가격이 상승해서 전기동의 경우에
9,888달러 선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이구산업과 KBI 메탈 등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수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을 하게 되고 이제 4거래일 있는데 사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2,700선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또 미국에 또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목요일 날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물가 지표 나오죠. 여기다 소비 지표도 또 앞두고 소비 있고. 지표도 나오고 예. 하니까 뭐 앞서 이렇게 다 어제장 오늘장 같은 데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갈수록 외국인 지수 선물 매매 동향이 지수 자체에다가 끼치는 영향이 커가지고 네. 외국인 동향 장중에 계속 살펴야 되는데 뭐 워낙 페인팅 동작이 현란해가지고 왼쪽으로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이거 예전에 왜 웩도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거의 한참 때 호날두급의 드리블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주 또 첫 시작부터 한번 짚어볼 게 많은데 우리 또 송재경 대표님하고 네,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죠.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혹시 저 송재경 대표님 동생분이 오셨나? 아, 이거 무슨.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영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젊어지셨어요. 아이고, 대표님. 예뻐지셨다는 표현을 쓰셨죠. 예뻐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지금 5월 중순, 5월도 중순이기는 하지만 왠지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지나고 있다는 느낌. 전체적으로 한번 글로벌리 한번 판을 한번 봐주시죠. 예, 뭐 지난주 월요일이 네. 쉬는 바람에 이제 한 2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4월 달이 변동성이 되게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1, 4분기에 올려놨던 장들을 4월 달에 많이 까먹었다가 5월 초에 들어와서 4월 말 5월 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5월에 시작을 열어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좀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난주 한 주간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올 초 이후에 가장 핫했던 건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요. 시장이 예.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많이 받다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정 끝내고 좀 다시 강세로 돌아갔고요. 이제 강세가 보통 강세가 아니고 어지간하면 다 사상 최고치예요. 예. 독일, 영국, 뭐 유로스톡스 600. 가장 큰 이유로 제가 보는 건 첫 번째로는 미국과 달리 연준은 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은 아이러니하게도 워낙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유로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금리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연내에 적어도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결국은 통화 완화책, 부양책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의 강세를 좀 다시 되살렸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건 주간 단위라 홍콩 항생이 한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 확실히 홍콩을 제가 그때 아마 한 달여 전부터는 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한 달간 사실 홍콩이 한 달 동안 14%나 올랐습니다. 월간. 예, 월간으로. 예, 지수가 14%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바닥이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콩으로의 좀 유입이 의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중간 정도 되고, 반면에 그 사이에 엄청 잘했었던 일본은 네. 확실히 이제 부진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엔화의 변동성이 이전에 네. 꾸준히 약세가 되는 것에서 긍정적인 표를 줬다가 너무 급격하게 아하. 약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투자를 하면 엔화 베이스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었는데 예. 이걸 달러로 바꾸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 연초 이후로 사실은 달러 베이스로 보면 일본은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해지는, 그래서 이걸 랩업을 하면 지금 아시아권에서 가장 오버웨이트라고 하죠. 비중 확대를 많이 했던 데가 일본하고 대만이었는데 네네. 예. 일본은 벤치마크 대비 한 1.6배 이상, 한 60% 이상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대만은 한 30% 이상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한 10% 덜 투자했어요. 네. 중국은 한 15%덜 투자했고. 근데 이것이 좀 되돌림 현상. 이제 일본과 대만에 너무 쏠렸던 게 일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로 좀 일부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게 지금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을 주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사실 업종별로 봤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뭐 AI 관련주들이라든지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왜 유틸리티 또 금융주 이쪽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전에 저번에 너무 기술주 혼자 가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한번 보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거의 유틸리티주가 적어도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AI주가 돼버렸습니다. AI 주처럼. 예, 네. 이제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닌 게, 아무리 데이터 센터 잘 짓고 그 안에 비싼 칩 넣어봐야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젠 쭉쭉 더 가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종이 확실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해서 저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하는 그 AI 관련된 서비스하는 회사들과의 그런 대규모 장기 계약들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전력 네. 공급. 네.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유틸리티 업종들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좀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업종이 좋은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좀 뭐가 많이 올랐나 봤더니 JP모건 체이스 같은 일반적인 대형 금융주도 많이 올랐지만 카드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카드사. 카드라면 우리나라 같은 삼성카드 이런 거 말고 비자, 마스터. 예. 그러니까 카드사들의 전 세계 그런 국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결제 업무를 하는 네, 그러한 이제 비자, 마스터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아주 견조하게 잘 올라오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소비를 미국인들이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면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실적대로 가긴 가는데, 그 사이 많이 올랐던 종목 업종보다는 그 사이 덜 올랐던 종목을 확실히 좀 업종으로 좀 매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또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송 대표님. 네. 이제 아까 유틸리티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보면은 전력 설비 쪽은 완전히 진짜 이거 요즘 날아가죠. 날아가죠. 예. 뭐 거의 다들 얘기하는 게 한 40년 만에 온 빅사이클이라고 빅사이클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 투자를 너무 안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유틸리티라는 회사들이, 저도 옛날에 한전을 커버를 해봤지만 예. 유틸리티 회사들은 정말로 한 10년 장기 계획을 갖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틸리티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수요 성장률이
연애 GDP 성장률하고 딱 거의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 AI가 완전히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됐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력 수급, 전력 공급 계약을 미리 맺어놓고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사실은 쉽게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틸리티에 확실한 쇼티지가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워낙 노후화된 전력, 전기, 뭐 송배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길게 보면 발전 쪽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예. 이 소위 그리드라고 하죠. 네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분배하는 그 마지막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 안에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뜯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워낙 많이 오르는 데들도 있지만 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한동안은 다 신재생으로만 갈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천연가스와 관련 가스로 발전하는 것까지도 눈을 돌리고 심지어는 원자력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이런 쪽으로 지금 기존에 그 신재생에 너무 올인하던 시각들이 심지어는 저 유럽에 연된 석탄도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흐름에서 못 올랐고 덜 올랐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발굴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뭔가 진짜 엄청난 사이클이 도래한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뭐 아직 뭐 좀 급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게 어떤 산업적인 여파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그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과 그 안에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송배전과 관련된 전력, 전기 그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뭐 한 5배,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예. 이상 많이도 올랐습니다. 예. 밸류에이션도 뭐 비싸 보이기도 예. 하는데 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 분명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찾아볼 그래서 필요가 있다. 예, 송배전은 당연히 지금 많이 교차하다 버리는데 발전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이제 보셔서 발전에도 이제 이게 원자력도 있고 다 지금 또 원자력만 보이는데 원자력도 있지만 천연가스를 활용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가스 발전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홍콩의 지수들이 한 달, 1개월 사이에 14% 지수가 한 달 사이 14% 대단한데 3개월로 따져도 항생 H가 26% 넘게 올랐어요. 거의 뭐 한 1월 22일 그 무렵에 바닥 찍고 돌았으니까 계속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상해도 나쁘지 않고 심천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도 뭐 중국판 밸류업 얘기가 있습니까? 뭐 있죠. 예, 거기도 이제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배당을 좀 더 느리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거 잘 안 하는 기업들은 일부 퇴출도 시키려고 하고, 퇴출도 시키고. 예. 만약에 하면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거기가 더 화끈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그 방향성은 아직은 이제 100% 어떻게 할 건지가 100%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소위 이제 그 사기치는 기업들, 소위 이제 본의 아니게든 예. 일부러든 그런 기업들의 그런 공시 위반이나 이런 것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중국판 밸류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분명히 있고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빈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특히 이제 홍콩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일부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말씀 주셨으니까 예. 저는 또 금융주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또 KB금융이 시가총액 10위권 내 진입한 상황이고 요즘 수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그 사이에 뭐 따블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PBR이 지금 올랐는데도 0.5배거든요. 올라서 0.5라고요? 예, 0.5, 0.6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전에 0.3배를 했었거든요. 예. 참 재미없고 무겁고 예, 무식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런 받는데. 섹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적어도 지난주의 흐름에서는 제가 봤던 거는 역시 보험사들이었습니다. 보험사. 보험사들은 생보사들은 더 낮습니다. 0.2배, 아직도 0.2, 0.3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보험주들이 좀 올랐었죠. 예. 지난 한 주간도 보면은 결국은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그 KB금융이나 이런 이제 은행들은 이미 외국인들이 상당히 연초 이후에 많이 샀고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사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니까 보험주들을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 PBR 중에 주주 환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은행보다는 제가 보기엔 보험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은행은 정말 적극적입니다. 보험주들도 어쨌든 너무 멀티플이 싸다 보니까 PBR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꿀 수만 있으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주주 환원만 변경이 좀 더 좋아지면 주가는 이제 더 충분히 워낙 멀티플이 낮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간 단위로 2위 정도를 한 것이 해운하고 기계가 들어있는 예, 그러니까. 산업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아까도 뭐 언급이 됐지만 예. 기계 안에는 전기 설비 아까 우리가 봤던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확실히 들어온 게 국내 해운사들을 사기 시작했다. 예. 그냥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산 게 아니라 예. 해운 업종 이제 뭐 대한해운이니 뭐그 HMM도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던데. 예, 페노션이니 네, 뭐 네. 이제 외국인 지분이 든 페노션. 걸로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예.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이제 중동 긴장만이냐 꼭 그렇지는 네. 않고 제가 아마 작년 11월, 12월에 아마 해상 운임이 심상치 않다. 해상 수에즈발, 뭐 파나마발 뭐 이슈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돌이켜보면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수에즈는 여전히 물동량이 반토막 났고 파나마도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한 30% 물동량이 반토막이 예. 났습니다. 일단 거의 지나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멀리 돌아다니는 건 특별히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동기장이 지금 이스라엘하고의 평화협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좀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중국을 봤는데 아까 봤던 이제 비철금속 얘기도 다 이게 다 연동이 돼 네. 있는 건데 중국이 원자재 재고를 본격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 연초 이후에. 원자재를 축적하고 예,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비철의 구리, 음흠.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구리를 축적을 엄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광석. 예.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석탄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소위 벌크선이라고 해서 권화물 지수를 끌어올리는 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재고 축적, 원자재 재고 축적이 지속되면서 해운 운임을 다시 어허. 이전 상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난 한 달간 소위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상해에서 로테르담 가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한 30% 이상 올랐고요. 어허. BDI 건화물 지수도 거의 뭐 25%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단순히 중동 긴장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재고 원자재 재고 축적 때문에 실제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해운사에다 입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또 꿈틀거린 것 중에 게임주도 있었고 아, 그렇죠. 주 후반에 와서는 또 로봇도 이제 그동안에 조금 잠잠하다가 꿈틀거리는데 게임 쪽은 뭔가 이렇게 받쳐준다고 보십니까? 재료들이. 일단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표였지만 뭐 종목별로는 뭐 10분의 1토막 고점 대비 맞아요. 한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뭐 실적들은 좀 최근에 뭐 영석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는 바닥치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겠냐는 기대감들 뭐 그런 것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 낙폭과대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네. 아마 저 실적들은 최근에 발표들은 썩 별로 안 좋을 거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기대가 낮아져 있는 주가 수준 예. 네, 뭔가 조금만 좋은 게 하나씩 얹어지면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요 두 가지 맞물리면서 말씀드린 최근에는 비싼 종목만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싼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생길 만한 종목들을 이젠 찾아다니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PPI, CPI 있고 또 소매 판매 지표 있잖아요. 이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나오는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PPI 미국, 네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 쉴 때 그날 밤에 CPI 발표가 되는데요. 소매 판매까지.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예. 둘 다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4월 예상치가 있네요. 대략 뭐 3.6, 뭐 헤드라인 CPI 3.4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원래 직전월 3월에는 전월 대비가 0.4가 나왔었거든요. 예. 예상치가 훨씬 예. 높다가
저게 0.3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다. 헤드라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이 근원 CPI가 그래서 이 예상치대로 나오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 뚜껑을 열어봐서 소위 뭐 때문에 저 정도가 나왔는지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끈적끈적해서 계속 갈 거냐, 예. 아니면 이것이 결국 하반기로 가서 낮을 거냐를 볼 텐데 적어도 지금 요즘에 약간 이제 자신감들을 잃어가는 게 주거비가 결국 다 떨어져서 예. 지연돼서 주거비가 반영되는데 이번 사실은 FOMC 때도 파월이 결국은 하반기 가면 주거비가 떨어지면서 그것이 CPI를 끌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신감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황 자체가 쉽게 녹록하게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 여유를 주기가 쉽지 않다 보이고요. 차트가 열려있지만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CT에서 발표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의 예상치, 마치 실적의 예상치,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게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좋으면 서프라이즈, 떨어지면 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경제 지표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물가에 대한 서프라이즈 인덱스, 짙은 파란색이 경제 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래서 모양새 보면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게 늘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고용인이 경제 성장이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덜 나오는 이 모양은 약간 별로 안 좋죠. 물가는 더 높은데 성장은 둔화되는 모습.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쉽사리 이게 성장만 놓고 보면 물가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를 놓고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 발표들, 물가 지표 발표가 여전히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차트에 화면에 나온 저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은 분명 빨간색은 위로, 물가는 다시 살짝 고개를 들고 성장 쪽은 조금 밀리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월가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난다 했고 지난번 FOMC 때 파월 의장은 도대체 뭘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기는 뭐 스태그도 인플레이션도 못 본다 뭐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표는 그걸 거꾸로 보이지 않니?라고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살짝 이럴 줄 되묻는 예. 파월한테 안 보이니 이렇게 이제 되묻는 그런 네네. 그럼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네. 것이 이제 매달 발표되지 예,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게 예상치보다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심리가 그러니까 직전월 70치고 예비치가 67 뭐 이렇게 됐는데 예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발표된 건데 예상은 76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낮게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미시간 소비자 심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당신이 지갑을 마음껏 열 거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난 많이 소비할 거야. 네. 여기 낮아지는 거는 덜 소비할 거야. 이런 거고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당신이 앞으로 고용 여건이 좋아? 그러면 나 취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올라가고 떨어지면 안 좋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보실 필요한데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고 밑에 소비자 기대 경제 여건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했으면 더 좋은데 앞으로 1년 후에 물가를 얼마나 예상하느냐. 네. 5년 이후를 얼마나 예상하느냐. 네.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상치보다 지금 더 높아졌어요. 아까 그것처럼. 그 기대.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실은 연준이 하고 싶은 건 현재의 물가 수준보다 예. 앞으로 기대하는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앞으로 비싸질 것 같으면 지금 막 어떤 게 소비하거나 줄이거나 이럴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단기는 지금 직전월에 3.2에서 3.5까지 급등을 한 거고요. 사실은 5년 장기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단기, 장기 모두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 그래서 더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면 저축이 다 늘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의 앞으로의 그런 그 소위 재임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 아이러니 물가가 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을 압박해서 지금 물가를 민주당에서 금리를 낮추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연준을 움직이는 되게 중요한 또 소위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CPI, PPI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들의 그런 기대 심리 이거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영화 제목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공포 영화였던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2020년, 21년 팬데믹 왔다고 했던 짓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짓이죠. 행위라기보다는 했던 짓들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갖다가 금리 좀 올린다고 인플레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참 끈적끈적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저쪽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버거킹 가가지고 그 뭡니까 저 고기 2장 넣은 거 먹으려면 한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돈 가까이 내야 되나 봐요. 맞습니다. 패티를 그렇게 더블로 하려면. 저기 패스트푸드 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20달러가 된 거예요. 그쪽 지역은.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참 이게 그리고 뭐 미국에서 자꾸 연준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주거비가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하는데 이것도 잘 안 잡히고 참 살기 고달퍼지는 그런 미국 시민들 되는 것 같고. 현재 상황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그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실물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 이게 심리,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라든지 물가가 안 잡힐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 지갑을 닫게 되면 이게 실제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경제는 또 심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내 행동 패턴을 심리가 좌우하잖아요. 불안하면 네. 지갑 닫는 거고 네. 내가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지금 뭐 땡겨서라도 쓰는 거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는 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의 숫자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 블룸버그 뉴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언급된 뉴스의 기사량이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사실 요즘 나온 경기 지표 자체는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 한 2년 반 동안 얼마나 과거에 제일 셌던가 하냐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유가가 120불, 130불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연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해 8월, 9월에 소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9% 찍었을 때 그때 두 번이 이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걱정했던 거.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행히 잘 다 잠재워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자꾸 나오는 게 기억하시겠다 1사분기 GDP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물가는 여전히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아까 예. 이제 우리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인덱스 물가 인덱스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물가는 못 잡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되고 소비자 심리 둔화되면 소비가 줄고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미국의 전체 GDP의 70%가 소비고 소비의 민간 소비가 그것도 70%. 그러니까 미국 GDP의 절반이 다 민간 소비에서 나오는 건데 민간 소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 결국 이것이 둔화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걱정. 그러면 물가는 못 잡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는 걱정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까지 수반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냥 인플레이션만 걱정스러운 상황 같으면은 뭐 아르헨티나 증시를 보더라도 엉망이고 물가는 엉망이고 통화 가치도 엉망이지만 그걸 해증하기 위한 게 결국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는 엄청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이 논의가 주가가 빠져야 하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아닌데 또 이제 여기서 잘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혹시라도 하는 이제 그 뭐 회색 코뿔소가 됐건 테일 리스크가 됐건 그런 것들인데 특히 대표님 예전부터 왜 BNPL, Buy Now, Pay Later 그리고 선구매 후 결제 요거 지금 미국에서 살짝 또 이제 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카드 쓰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활성화가 생각보다 덜 돼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3년, 5년 동안 핀테크의 가장 큰 핵심 비즈니스가 이겁니다. 핀테크 네네. 쪽에서. 예, 그러니까 네. Buy Now, Pay Later. 이거 왜 나왔냐면 신용카드란 게 뭐 우리도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렵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학생들, 네. 가정주부들, 그다음에 지금 휴직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예.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조금 소액이긴 하지만 일단은 편하게 빌려서 쓰고 예. 무이자로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인데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거죠. 무이자 말하자면. 할부를. 대신에 이분들은 그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받아서 해결하고 이게 대신에 연체되면 좀 비싸게 받고 이제 아하. 이런 비즈니스인데 확실한 거는 BNPL이 미국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고요. 그 속도가 저렇게 연방 소비 시즌 감안해서 19년도 이후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보면 저기에서 약간 그림이 했는데 그 소위 이제 기울기가 좀 줄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BNPL조차도 선구매, 후 결제하는 이 쉬운 방식조차도 최근 들어서 그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야 이거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이 전 소득계층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전소득계층. 예, 그래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고객들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미국의 연방 정부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걸 저기 모집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게 당연히 저소득계층이 이걸 많이 쓸 것 같잖아요. 네. 신용카드나 이런 걸 덜 쓰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이번 1사분기가 전 구간에서 호호. 소득에서 그 BNPL 사용 이용 비중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 목에 찬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지난 3년간 미국의 초과 저축이 이제 거의 다 써갖고 이제 3월 이후로는 거의 다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항상 미국의 소비는 끝까지 쓸 만큼 버티다가 급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급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못 보면 이 자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미국의 소비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3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6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400원. SK하이닉스 호가가 좋네요. 지금 다시 조금 호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0.4% 지금 보합 출발도 예상이 되고 호가는 179,9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9만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900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2천 원. 기아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3,600원이고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9,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도 가격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HLB,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6,200원, 엔캠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0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8,700원, 리노공업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만 8,700원, HPSP가 2.5%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만 6,950원, 클래시스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제 색터라든지 종목별로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8만 원대 안착이 쉽지 않은 데다가 계속 무슨 찌라시가 자꾸 돈다죠. 어떤 내용이요? 혹시 대표님 들으신 거 없으세요? 네네. 아니 소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니 그냥 찌라시 수준이라서 엔비디아의 그 납품건이 계속해서 이게 뭔가 자꾸 지연되고 있나 봐요. 지연되고 있고 어떤 품질 테스트 부분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이니까 한번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미국 얘기 조금 더 하시죠. 우리 장 열리고 나면 우리 장 살펴보고. 대표님 또 이런 것도 왜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이렇게 많이 그거 살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미국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하고 그리고 하일드 채권,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는 회사들이 발행하는 하일드 채권, 요 그 차이가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인데 이게 너무 좁혀졌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주식시장에 미국이 비싸다 이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비싸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되게 이제 타이트하다고 표현하죠. 엄청 낮아졌다.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이제 투자자분 우리 분들 중에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신 분들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망할까 말까를 가지고 예. 매기는 것이 신용 등급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신용 등급 안에는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이 있는데 예. 투자 등급은 트리플 A라는 거야. A가 3개. 어허. 에서 A가 3개, A 2개, A 하나, 뭐 B 3개, B 2개, B 하나인데 B 보통 한 3개까지, A 3개에서 B 3개까지가 투자 등급입니다.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예. 참고로 우리나라가 아마 무디스 기준, S&P 기준인가로 AA 플러스 정도일 거고 일본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아마 싱글 A인가 그럴 겁니다. 워낙 거기가 이제 부채가 예, 많으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도 평가를 하는데 예. 이 투자 등급 말고 이제 더블 B, B가 2개인 거부터 쭉쭉 내려가서 C가 3개. 그래서 이제 이걸 투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당장은 없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 다음에 트리플 C부터 그 아래는 부실 기업이라고 그래갖고 네.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부도가 나도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요 차트 말고 그 전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미국에서 트리플 C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투기 등급 안에서도 부실 채권과 그 윗등급하고의 그 스프레드가 붉은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원래 네. 파란색 선하고 똑같이 움직였는데 파란색 선은 그보다 위에 투기 등급에서 이제 B에서 더블 B를 뺀 거 이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서 이 투기 등급들한테 상당히 후하게 돈을 빌려줬다면 금리를 얼마 안 받고 빌려줬다면 트리플 C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없으실 테니까 미국의 투자 등급, 그러니까 A로 시작되는 트리플 A나 이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4%대 1년 기준으로 그 금리를 책정하고요. 저기 투기 등급 하이힐드는 8%대를 측정하는데 저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트리플 C들은 한 13%, 14%를 내야 됩니다. 1년에 돈을 빌리려면. 근데 트리플 C라는 등급을 받고도 회사채 발행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대신에 이제 거기다 돈을 빌려주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담보를 잡죠. 담보를 잡고. 어마어마하게 잡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적어도 네. 저 아래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이제 그 차별화해서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저 신용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마르기 시작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그 다음 차트에 보면 무디스에서 최근에 부도나는 기업들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예. 이 아까 하이힐드 좀 엄청나게 내려왔던 파란색 선, 저 아까 여기서는 검정색 선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준의 부도나 이런 경기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노란색 선입니다. 격차가 꽤 벌어져 있죠. 네. 그럼 이 경우는 통상 이론적으로는 노란색 선이 내려오기보다는 검정색 선이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결론적으로는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늘어나는 웃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러면 위험 선호는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안정화돼 있지만 앞으로 하이힐드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거의 동시나 선행적으로 주식시장에 앞섭니다.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회피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최근에 미국의 그런 투기 등급 내에서의 그런 미묘한 변화 네, 저희 개장하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국내 증시는 수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하게 되고 월, 화, 목,금 이렇게 4거래를 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4월 PPI, CPI 발표 예정되어 있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행보에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관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토론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2,734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올라가면서 86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79,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 179,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3% 떨어집니다. 38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79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으로 64,900원이고요. 현대차가 0.8% 올라갑니다. 243,500원, 기아는 0.2% 떨어집니다. 113,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상승입니다. 402,000원, KB금융이 1.5% 상승합니다. 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 떨어집니다. 지금 216,500원. 최근에 연일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0.8% 떨어집니다. 1.3%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99,600원. 에코프로가 0.4% 떨어집니다. 97,800원이고 알테오젠도 1% 떨어집니다. 168,500원. 이 가운데 엔캠은 6.3% 상승 31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 올라갑니다. 179,200원. 그리고 리노공업도 0.3% 상승 287,000원이고요. 셀트리온장은 약보합권이고 HPSP가 1.6% 올라갑니다. 36,650원. 그리고 클래시스는 0.7% 하락으로 4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장비주 쪽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조금 이제 혼조세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장비주 흐름이 좋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쪽 좋고 지금 전선 관련주 상승 보여줍니다.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음봉이라든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BI 메탈 같은 경우가 5% 상승이고요. LS가 2% 상승 148,200원. 그리고 재룡전기도 1.8% 상승, 대원전선도 1.7% 오름세.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좀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물량을 팔고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전선 관련주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비츠로테크가 8% 강세로 11,980원, 그리고 BHI도 2.3% 올라가고요. 우진, 우리기술도 각각 1.5%에서 1.4%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4% 상승 보여줍니다. 보성파워텍도 2% 이상 올라가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0.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설비 또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력 전선 그리고 원전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히토류 쪽에서는 희귀금속 쪽 히토류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동국 RNS가 9%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동국 RNS가 히토류 관련주의 섹터를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CCS 덕성 1.9% 상승, 1.8% 상승,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1% 올라가고요. 대창도 2.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보험주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네요. 삼성생명이 3.4% 올라갑니다. 95,200원이고 한화생명도 1.3% 상승 3,055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DB손해보험도 2.9% 상승이고요. 하나손해보험도 0.5% 상승 보여줍니다.
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0.7% 상승 보여줍니다. 보험주들이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는 422억 원, 기관은 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0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59억 원, 77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32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많이 사요. 지금 2,479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또 올라가네요. 2원 80전 상승한 1,37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일단 혼조세고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외국인 참 선물 시장에서 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지금 개장하면서 다른 데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아까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에서 최근 들어서 너무 잘 나가던 일본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인데 오늘 시작 자체도 이렇게 뭐 한 0.3%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 약하게 시작하네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뭐 고만고만하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뭐 이번 주 발표해야 되는 지표 앞두고 포지션 크게 움직일 선수들이 잘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지금 뭐 새로 뭘 담고 하시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변동성이 이제 커질 왜냐하면 네. 소위 그 실적 시즌이 일단 3분의 2는 마무리가 됐고 예. 미국 기준으로 나머지 3분의 1이 뭘 앞두고 있냐면 미국의 소비주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소위 경기 민감제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 소비재들, 월마트, 예. 코스코, 뭐 홈데포. 뭐 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쫙 맞아요.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이번 달에 수요일 날 CPI도 발표되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수치도 발표가 될 텐데 예. 지금 당장 나오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배운 교훈이 뭐냐면 지금 지난 실적, 백밀러로 보는 실적이 좋은 걸로는 주가가 더 못 올라가고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가 훨씬 예. 더 중요한. 그래서 전망이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으면 아하.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받는 글쎄, 예, 그런 모습들이 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방향성을 잡고 선취매라고 보통 하죠. 예. 미리 사서 기다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지난 실적에 민감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여전히 더 중요한. 왜냐하면 그 사이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예. 네. 그런 예. 것들은 꼭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는 조금 뭐 시장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향을 잡기가 좀 쉬워질까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번 CPI, PPI가 발표되면서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들 그 관련된 종목들의 향후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생길까?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좀 일부 이제 낙관론자들은 요거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보는데 네네. 반대편에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러다가 하반기에 이게 그냥 단순히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 소비가 이게 혹시 이게 본격적으로 급락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을 분명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아마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미국의 그런 경기 큰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초기, 중기, 뭔가 소위 회복기, 확장기, 그 다음에 뭐 정점, 수축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약간 끝물에 와 있는 느낌, 경기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업종도 지금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 이런 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미국의 필수 소비재도 예.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원자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네.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은 이게 경기가 현재 이런 좋은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빨리 끝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이번 주부터 지금 6월 FOMC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그러면 이번 주 지나면 해결될 거냐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느 방향으로 시장이 그걸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장 전에 하시던 말씀 좀 마무리하자면 그 하일드 스프레드 지금 어쨌거나 무디스도 미국 너무 낮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증시에 미칠 영향하고 또 우리나라는 요 크레딧 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다 네, 같이 네, 움직이는데 일단 미국이 이제 하이힐드 시장이 너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그 코로나 때 워낙 초저금리였잖아요. 유동성 엄청 뽑아서 그때 소위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도 매우 낮은 금리로 장기간 다 빌려놓은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어허. 요게 이제 올해 내년으로 오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차환 발행이라고 하잖아요. 차환해야죠. 근데 차환할 때마다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이자 비용이 올라가네요. 예,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으로 와 있다라는 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금 시장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를 낮춰놨기 때문에 요게 위로 이제 튈 수 튈수 있다라는 있다. 걱정. 저게 이제 위로 튀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게 통상 그렇게 나고 나면 주식시장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 선호 심리가 위험 회피 심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 스프레드를 자꾸 강조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데 네. 이쪽에 투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트리플 C는 연에 14% 주는데 예. 망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 그게 더 낫죠. 대박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도 돌려주고 망하지만 않는다. 연에 14%를 주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얘는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아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지나고 나면 결국은 신용 스프레드와 하이힐드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하이힐드 ETF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이것이 이제 혹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동행하거나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꼭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사이 총선 이후로 밀어놨던 이제 물가 상승 예. 압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밀어놨던 이제 그 회사채들 대표적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서의 그런 채권 발행들이 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흐름이 약간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뒤쪽에 밀려 있는 그런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하고 유사한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금리 그쪽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경계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표님이 준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미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투자 종목을 추종하는 ETF 수익률. 이게 공화당 추종 ETF 수익률을 앞질렀다. 아니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이런 ETF들도 많나 봐요. 이게 작년 2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고 예.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이제 한번 본 겁니다. 작년 예, 2월에 출시가 예. 됐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의회법으로 인해서 자기 기준으로 계산으로 $1,000, $1,000 이상을 사고 팔면 예. 4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호. 어떤 종목을 샀는지 팔았는지. 예. 그게 이제 파일링이 돼서 나오니까 오. 그러면 이걸 쫓아가면 되겠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원, 하원 의원들이면은 상당히 고급 정보를 접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쫓아가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러면 실제로 쫓아했으면 좋았느냐?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을 쫓아가는 ETF, 추종 ETF가 짙은 파란색 선이고, 예. 공화당을 쫓아가는 게 이제 빨간색 선인데 붉은색 선. 이게 이제 그 티커로 보면은 민주당은 NANC라고 합니다. 넥이라고 그래갖고 낸시 펠로시. 네네. NANC. NANC. 그러니까 전 하원 의장, 민주당 하원 의장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티커를 만든 겁니다. 아주 내외가 아주 막 주식 투자의 달인이라고 소문 그렇죠. 났더만요. 워낙 성과가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화당은 테디 크루즈. 텍사스 그 예, 상원의원. 한때 이제 그 테디 공화당 크루즈.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였죠. 후보였죠. 예, 그 경선됐던. 그래서 그러니까 크루즈 이름을 따서 KRUZ 크루즈. 예. 그러니까 NANC 크루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민주당이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압승입니다. 민주당 수익률이요. 예, S&P 500보다도 더 좋은 아까 그 차트를 열어보시면 하늘색 셀이 S&P 500인데 지금 짙은 파란색 선 낸시 펠로시 하는 넥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웬만한 전문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민주당 의원들이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 지금 뭐 하원 의장도 내려놨는데 시간도 있겠다. 그냥 유튜브 하나 파서 리딩방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낸시 펠로시만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그냥 한번 웃자고. 의원들이 하는 모든 종목을 다 쫓아가는 거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의심 좋고 예. 그렇다고 그럼 공화당이 나쁘냐? 꼭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은 성장주 컨셉 느낌이고 집중 투자에 가깝고 네. 그 공화당 쪽은 약간 가치주스럽고 좀 분산 투자가 좀 잘 돼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공화당 그래서 공화당의 크루즈는 다우 지수를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제가 이제 가장 최근 걸 갖고 와봤는데 민주당 추종 ETF의 종목들 보시면 완벽한 빅테크입니다. 그러네요. 보시면은 그리고 상당히 저 다 합치면 한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한 상위 한 10종목이 거의 50%를 다 투자하니까 상당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공화당은 상당히 에너지 금융주에 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종목을 다 합쳐봐야 20%가 안 돼요. 전체 비중이. 그래서 상당히 좀 분산돼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갖고 누가 꼭 잘하느냐? 지금은 민주당의 색깔이 어울리는, 또 이게 보면 지지층하고 지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민주당은 아까 보면 캘리포니아 그러네요. 쪽에 샌프란시스코 뭐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고 저희 공화당 쪽은 주로 에너지 기업들 텍사스니 그러네요. 뭐니 요 그다음에 중소- 금융주들 중소부죠. 뭐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보니까 이게 의원들도 자기가 자주 만나는 아마 CEO들한테 예. 영향을 받아서 투자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이겨서 올해 공화당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은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지르고 있다. 이게 상당한 좀 아이러니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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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경로를 가늠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이제 수요일 밤에 나올 미국 CPI에 대한 관망 심리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 시각 현재 양 지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24% 올라가면서 2,734선에 전개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내려갑니다. 0.32% 추가적인 약세 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20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이 421억 원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3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역시나 42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인데 개인이 397억 원, 기관이 소폭 4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밸류업 수혜 업종 중 보험주가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원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전선주를 중심으로 전기 장비 업종이 강한 시세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과 방송과 엔터 그리고 가구 업종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체크하시죠. 먼저 전선주입니다. 미국 AI발 전력 수요 급증과 또 오래된 송변전망 정비 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전선의 원재료가 되는 전기동 가격이
$9,880 후반대까지 오른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선주에서는 지금 LS가 5.72% 시세를 내면서 15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I 메탈이 3.56% 강세로 2,620원 선, 일진전기가 1.83% 올라가고 LS 에코에너지가 2.68% 플러스권으로 3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오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되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국 RNS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이 약해진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4.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475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0.88%, 삼화전자가 2.73%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화전자 거래가 4,335원. 그밖에 LS 에코에너지 여전히 상승권 유지 중이고요. 유니온이 0.54% 강세로 5,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웨일스해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비츠로테크가 18.21%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분출하면서 12,9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BHI 역시 1.69% 오르면서 9,050원, 우진이 1.2% 플러스권, S&W는 0.32% 소폭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3.19%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3,23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험주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욕으로 기업 설명회를 떠나서 미국 시장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홍보회를 주력할 계획이란 소식에 밸류업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인 보험주가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주주환원 정책 의지가 높은 보험사가 밸류업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험주에서는 삼성생명이 3.05% 올라가면서 9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생명과 동양생명 1%대 플러스권, 코리안리도 1.36% 올라가면서 8,180원 선 지나갑니다. 더불어서 미래에셋생명 역시도 0.58% 강세 흐름 기록 중인데요. 5,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임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넷마블과 펄어비스의 호실적에 기대서 게임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펄어비스, 넷마블 이제 두 종목 모두 실적과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중국 판호 기대감 등이 유입이 되면서 지난주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침체된 흐름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우려 대비, 기대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이제 중국 판호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도 게임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바닥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국 판호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단 중장기 낙폭 과대가 이어진 만큼 이런 반발 매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넷마블 펄어비스 지난주에 워낙에 좀 강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이 확인된 개별 기업들, 종목들 중심으로 바닥권 인식 속 다른 게임주들도 점차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신작 모멘텀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게임 sek터 지금 신작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중요해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걸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이 실적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았던 게임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소설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W 게임즈는 이제 지난해 마케팅 및 축소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 1분기 실적 또한 매출액은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다른 게임주들이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W 게임주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게임주 중에서 이제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종목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웹젠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뮤 모나크의 흥행으로 1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 대비했고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보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차기 신작 또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가는 상황으로 보고 웹젠을 비롯해서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신작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중국 판호 기대감 등은 앞으로도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W게임즈와 웹젠 픽을 해주셨고 자,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좀 시장 방향성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미국 4월 고용지표 확인 이후에 이제 둔화된 수치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계획이 재차 유입이 되면서 시장 우려는 점차 완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고용 둔화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최근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금리 장기화 유지 등의 이런 매파적 발언이 이어져 왔던 만큼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4월 CPI 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런 경계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변수를 봤을 때에는 최근 실적 개선이 확인된 업종이나 또 1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였던 이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1분기 실적 개선이 또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나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정원 하나증권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좀처럼 부진을 떨치지 못했던 이 리츠 주가가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 덕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리츠 ETF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금리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세를 보였던 리츠가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에 저점을 찍은 KRX 리츠 탑10 지수도 최근에 다시 800선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상장 리츠 가운데 시총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탑10 지수는 연초 761까지 떨어지면서 저점을 찍었고 최근 다시 상승을 거듭해서 820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8.4% 이상 오른 셈인데요. 특히 시총 상위 리츠 가운데 국내 여러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수익률은 최근 3개월간 21%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페덱스 물류센터 등을 담고 있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올해 20.3%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2.7% 상승 중이니까 리츠 주식들이 시장을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네요. 지금 그러면 이 리츠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면서 관련 ETF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데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에만 700억 넘는 자금이 몰렸다고요? 네, 리츠 ETF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주요 ETF 5개를 올해만 이 79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고요. 이 ETF만 올해 530억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230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ETF 경쟁이 심해지면서 운용 보수를 낮추는 경쟁이 또 시작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가 지난 3월에 상장을 하면서 운용 보수를 0.09%로 낮게 설정을 하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운용 보수를 기존 0.29%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보수의 상위 리츠 ETF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산운용사들도 지금 발맞춰서 이제 리츠 상장 준비하거나 관련 ETF 새롭게 출시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주목해 볼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네, 리츠가 이렇게 시장을 아웃퍼폼하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도 신규 리츠 선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 리츠 운용은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가 주요 자산으로 미국 정부 빌딩 펀드, 또 CBR이 미국 코어 파트너스 펀드 등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동산 펀드들은 기존에 기관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또 주가 회복을 위해서 상장 리츠들이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SK 리츠는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특별 배당을 추진합니다. 또 선배당 후 투자 방식을 도입해서 투자자가 배당을 확정한 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지난달 30일에 상장한 우리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 ETF는 월배당 ETF고 또 우량 리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만 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최근 들어서 또 엇갈리면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리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변수들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연내 1, 2회 인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리츠도 점진적 우상향이 기대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높은 배당금을 바탕으로 한 이 긴 호흡의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노후화된 동네를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 플래카드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기대감은 커도 실제 진행은 깜깜무소식인 곳도 많다 보니까 입주민분 또 투자자분들 모두 답답하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정비 사업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교수님 지금 이제 연초부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푼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주택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200만 원 정도는 못 쓰는 주택이에요. 1,000만 호 가운데 200만 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800만 호가 돌아가는데 주택 연식을 40년으로 본다면 20만 호 지금 매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다량 주택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구시가지를 정비 사업해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전 정부에서 어떤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줄었었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죠. 최근에 이제 현 정부에서는 공급 넓히는 확대 방안을 정비 사업에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급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에 대해서 시기 조정하는 거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비 사업의 심의 제도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이제 분당, 평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지원법이라는 게 특별법으로 나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약간 이 국민의힘 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건축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비가 올랐다면 이런 건축비 상승 속에서 정비사업 하려면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 건데 이런 용적률을 상향하는 즉 정비사업을 통해서 500세대 질 거를 800세대 짓게 하는 이런 식의 특단의 조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아파트 용적률이 이제 200%를 넘어서게 되면 재건축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용적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것은 같은 땅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겁니다. 100평의 땅을 사는데 나는 100평밖에 못 져. 이런 땅이 있고 100평의 땅을 사는데 500평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의 차이가 왜 나냐면 각각의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근데 또 이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이 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물 질 때는 일반 용적률이지만 아파트 등을 질 때는 뭐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아니면 상한 용적률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번에 법규를 개정해서 조금 더 재건축 재개발에서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거 한번 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이면 사실 100제곱은 더 되겠지만 100제곱이라면 용적률이 150%다 이러면 한 층에 내가 50평을 진다면 50제곱을 진다면 1층에 50, 2층에 50, 3층에 50을 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용적률이 250%가 된다면 그 위로 4층에도 50, 5층에도 50, 3층에서 그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게 만약에 정비 사업을 한다면 세대수가 뭐 100세대 짓는 것을 150세대 짓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건 왜 나온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정비구역에 지정된 곳에 노후불량 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200을 채우고 있다면 이 지역의 적용 용적률이 22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 정도밖에 더 못 짓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옛날에 주공 아파트여서 용적률이 지금은 이제 50%다, 60%다 이런 경우는 200%라면 지금 부시고 한 4배 정도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사업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네요. 기존 용적률 차원에서 200%가 넘으면 좀 힘든 거죠. 힘들다. 쉽게 얘기하면 마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제도 손절하고 그럼 이제 용적률 올라가면 사업성은 올라가서 그동안 막혔던 개발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큽니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기존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제도가 개선됐다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이런 데는 세대가 많아지면 도로 등이 많이 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를 통해서 너희들 기준 용적률은 300%인데 200%만 줘. 대신 공개 공지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다시 20% 안에서 뭐 260을 줘.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도면을 놓다 보면 공개 공지를 못 두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도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개 공지를 포기하면 결국 200%를 짓게 되는데 이 역차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으니까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거 좀 없애고 아예 그냥 용적률이 300%면 300%를 놓고 여기다가 공개 공지를 놓으면 20% 더 줘서 360% 짓고 이런 식으로 세대를 많이 짓게 바꾸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 어떤 임팩트 있게 좀 가격이 오른 경우가
성동구 같은 데 중공업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이 이제 곧 열람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탄력이 붙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짓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1.3배 내지 4배까지 짓게 됐거든요. 이런 쪽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역이 지금 보니까 뭐 강북하고 이제 강서 지역 쪽이라고 이게 알려져 네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볼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정책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가 되니까 기반 시설을 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조합 기반 시설. 기반 시설. 그 지역에 기반 시설. 도로나 네네. 전기, 상하수도 이런 거 네.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부 체납을 많이 받고 용적률 완화를 해줬는데 이런 거 없이도 이제 한 20% 정도 추가 용적률이 완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부담금만 이게 한 5억 정도 조합원들이 5억을 더 내야 됐습니다. 5억을 더 내야 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런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 분양분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부담금을 줄여주죠. 네. 숨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용적률 230%가 이상 되는 지역들에서 149개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거는 정비사업의 고무가 되는 일이죠. 뭐 은평구 무성아파트 외에도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그동안 사업의 난항을 겪다가 용적률 완화로 여러 가지 실시계획 변경이 일어나면서 숨통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만큼 더 짓는데 이 과거보다 지금은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건축비가 오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반 분야의 부담금이 높았죠.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예. 여기서 문제는 용적률을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높아서 분양을 하는데 건축비가 비싸니까 비싸게 분양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이 가격을 인정해주고 따라오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분양가고 시장 가격보다 이게 갭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는 미분양이 될 거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결국은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고분양가를 인정받는 지역 위주로 어떤 정비사업 활성화가 선별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를 드신 그 상계동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추가 분담금 이러면 뭐 재개발 안 하고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용적률 좀 올리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나요? 교수님 대충 파악이 되십니까? 예, 대충 지금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질 수 있는 저 면적 자체가 예. 전체 사업 면적에 한 30% 정도가 느는 개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이 조금 그동안 교통 혼잡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GTX가 또 이렇게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거리 개념도 많이 극복이 되니까 좋은 호재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반영되겠죠. 예.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것 같은데 좀 이 상대적으로 더 정체되어 있는 쪽이 재개발 쪽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재개발에도 이제 힘을 내면서 도시정비 촉진 계획 예. 이것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축 심의가 줄줄이 통과되고 네. 고도 제한 완화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재건축 같은 데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높게 아파트를 지었다가 이걸 부시고 이제 다시 초고층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시가 고밀도 개발되더라도 아무데나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높이를 이루게 되고 그러한 높이들이 균형을 이뤄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외관 구조를 입체적으로 맞추는 제도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카이라인에서 고도를 많이 눌렀던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남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 같은데 고도 제한이 있어서 20m 이상 못 짓습니다. 네. 그 20m 높이로 아파트 짓다면 뭐 3m 층고로 볼 때 6층 이상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아파트가 덜어 쓰는 게 아니라 개별 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이런 걸 짓다 보니까 그런 노후도가 오래된 빌라가 뭐 30년 동안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네.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정비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부식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6층짜리 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새로운 스카이라인 정책을 삼아가지고 예. 그 남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는 뭐 대략 한 40m 넘게 45m 이상 즉
15층 정도. 어허. 우리 일반적으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45m. 여기는 비행 안전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5층 아파트 그 정도의 높이도 강북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의 권위의 상징인 국회라든지 서초동의 어떤 법조타운 근처에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공서가 권위 있는 관공서가 있는데 네. 옆에 너무 고층 건물 지면 이런 게 문제된다고 해서 어허. 고도를 많이 늘려놨는데 이런 쪽에 대한 고도를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국회 주변에는 높이가 51m 이상 못 졌는데 이제 이쪽으로 170m까지 건물을 짓게 되는.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미? 예. 네. 근데 그게 국회 쪽으로 가면서 많이 건물을 네. 높게 못 짓는데 이것까지 네. 높게 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면 용적률 완화가 되더라도 고도 제한 때문에 눌리면 사실 공급량이 주는데 이런 게 완화될 때는 상당히 고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뭐 홍은동 같은 데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경관 심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뭐 구기동이나 평창동 이런 데도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짓는다 이런 개념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떤 정비 사업을 반영한 경매 물건들의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이제 강북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북한산 자체가 이제 강북구의 뭔가 좀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고도지구 규제로 그동안 개발이 좀 제한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로 뭔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경매 시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 하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입찰에 들어가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100%를 넘겨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 지역이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았는데 여기 고도 제한이 20에서 45m 플러스 알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주변으로 해서 서울 동부권 이런 지역들이 고도 제한 완화 지역들이 경매에서 빌라나 다세대가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주로 그런 지역이 이제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 강북구의 미아, 우이, 수유동 일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비사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입찰 희망자들한테 선호되는 어떤 투자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지금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한다면은 이 서울 진짜 강북 지역 상전벽해가 되겠네요. 예,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눈이 희둥그레지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강북 지역이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다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의료권이에요. 의료권. 그렇죠. 병원에 다니고 네네. 또 긴급한 상황에서 네. 응급실로 갈 수 있냐 이런 건데 그런 지역이 오히려 강북 쪽은 잘 돼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 대학교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유망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은 한남, 성수, 또 흑석, 노량진, 부가연, 네. 뭐 5대 재개발 지역으로 불리는 곳들인데 그러면 유망한 지역 지금 좀 들어가 이미 또 비싸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지역들이 이제 이 소문난장채 먹을 거 없다. 그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가 나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정비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을 통한 미래 가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투자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고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역세권 등에서 한 350m 이내로 들어오는 지역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 주거나 상업이 복합되는 그런 형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합 용도 구역이라는 어떤 국토계획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 정비 사업이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이쪽에 상업적 시설도 넣으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런 지역들의 어떤 신통기 또는 모아타운 등이 지정됐거나 그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 계획 등이 승인난 지역들 네네. 이런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지금 지정돼 있지만 너무 그동안 가격이 높아 있는 지역들은 조금 사업이 용적률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만큼 정비 사업을 해서 주는 게 부담이 되니까 사업이 좀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게 뭐예요? 예, 신통기 신속 통합이란 얘기입니다. 정비 사업은 정비법 절차로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절차를 좀 줄이는 거 대표적인 게 정비 사업의 모델이 되는 실시계획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등을 막 통합해서 만드는 게 신통기고 예. 모아타는 이제 어떤 노블량 건축물 비율이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작은 정비 사업 지역들을 모아서 네. 말 그대로 모아서 아. 그 사업성을 내는 게 모아타운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이 모아타운 쪽으로는 뭔가 뭐 토지 지분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예.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게 이 모아타운이 된다고 하니까 예. 기획부동산이 도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2평, 3평씩 파는 거죠. 무지의 눈물입니다. 이거 뭔가 알바끼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면은 나중에 뭐 조합원 지휘권 주는 줄 아는데 그렇게 소형평은 조합원 지휘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비구역에 투자를 하면 내가 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면 조합원 지휘권을 가지고 보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상태면 정비구역에서 그런 걸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청산이라고 해서 돈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이. 근데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더 저평가로 평가돼서 쫓겨나면 굉장한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요번에 있었던 이런 사건은 조금 그쪽 의지도 나쁘지만 투자하는 분들도 너무 욕심만 내고 그렇죠. 공부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벌써 용어에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싶은. 어디나 돈 된다 싶으면은 이미 선수들은 뭐 십수년 전부터 이거 뭐 벌써 시작했을 그렇습니다. 거고 예. 이거 방송 보고 들어가면 이미 넣는 거고 좀. 남들이 뭐, 냈다기보단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 특히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공부하셔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도 혼조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수급 주체, 매수 주체 뭐 바뀐 상황이네요.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네요.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짚어내기가 힘든 시장 흐름이 좀 이번 주는 좀 내내 이번 그럴 주는 것 좀 같아요.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